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에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에게 전라도에서 유명한 맛집을 운영하면서 바쁜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아내랑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운 식당이에요. 손님들이 멀리서도 찾아와주고 다들 맛있다고 하면서 단골도 제법 늘어나니까 그 재미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식이 셋인데 자식 키우듯 식당을 키웠어요. 그러니 제 인생과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혼자였으면 그만큼 크게 키워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다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저희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은 제 어머니부터 대를 이어 내려온 식당이었어요. 레시피 전수받고 아내와 둘이서 그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게 개발시키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질리지 않고 오랜 시간 함께 줬던 것 같습니다. 식당이 커갈수록 자식들도 어느새 훌쩍 커 있었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자식만큼이나 어려운 게 사위와 잘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제 자식처럼 품어주고 아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처럼 잘 풀리지만은 않았어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라는 말이 딱 저를 위한 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뒤통수가 얼얼하고 어이없는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식당 하면서 정말 별종 같은 인간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앞뒤가 다른 인간은 처음이네요. 제가 그렇게 믿고 아꼈던 큰 사위, 인생의 오점으로 남은 큰 사위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큰딸과 사위는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처음 집에 인사 와서 마주하게 된 사위는 어딘가 좀 그늘진 얼굴이었습니다. 반듯하고 깔끔한 인상인데도 낯빛이 어둡고 웃어도 편히 웃는 표정처럼 보이질 않았어요. 큰딸한테 미리 들었던 말로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거나 사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은 없어요. 그때는 혹시나 제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상처로 남을까봐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만큼이나 사위도 긴장을 했는지 눈도 잘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어도 결혼하겠다고 사위가 인사 온 건 처음이라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참 어색하네. 내가 낯가린 성격도 아닌데 나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좀 소극적이고 사람 눈을 잘 못 봐요. 괜히 제가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자네나 나나 이런 자린 처음이라 그런 거지. 긴장하지 말고 내 집, 내 부모다 생각하고 편히 있어도 괜찮아. 잔뜩 긴장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사위를 보면서 그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꼭 제가 처음 처가댁에 인사 갔을 때 같기도 해서 제가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잔뜩 움츠러들어서 긴장한 사위를 보니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내는 자식 중에 처음으로 결혼하겠다며 인사 온 사위를 반가워했습니다. 사위 오면 씨암탉을 내놓는 거라면서 언제 준비했는지 아내는 큰 소트로 하나를 준비해뒀어요. 아내는 다리를 잘라서 사위 그릇에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사위 오면 주려고 미리 준비했는데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오늘 이거 다 먹고 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먹어. 우리 엄마 이제 딸은 안 보이고 사위만 보이나 봐. 원래 다리는 나부터 줬는데 이젠 사위 될 사람이라고 여기부터 챙기네.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하는 거랬어. 나도 이제 사위 생겼으니까 든든히 먹여주고 이뻐해줘야지. 딸은 아내를 보면서 장난스레 말했고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층 풀어졌어요. 그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한 끼 배부르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사위와 둘이 따로 얘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왠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편히 못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녁 잘 먹고 사위만 따로 불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포차로 가서 간단한 안주에 소주를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물어보는 건 자네한테 편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네도 편하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내 따로 불렀네.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낳아주신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듣기로는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미혼모였다는데 저를 혼자 키우시다가 고아원에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생모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지금도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시대엔 더 힘들었을 거야. 아마 자네라도 먹고 살리고 싶어서 맡겼을 수도 있어. 너무 원망만 하지 말게. 마음에 앙심 품고 살면 남은 인생이 힘들잖아. 그러려고 하는데 전 아직도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저도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버려진 기억 때문인지 늘 사람이 어렵고 신뢰할 수가 없네요. 사람들이 저를 고아라고 손가락질할까봐 피해의식도 있었고 그럴 때면 항상 저를 낳고 버린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그런 저를 보듬어준 사람이 따님이에요. 전 아마 장인어른 따님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외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난 과거 잊고 둘이 잘 살아보게. 그러면 또 가정이 생기는 거고 인생 사는데 큰 힘이 되는 거야. 가족은 힘이 되어주는 존재지. 그러니까 서로 잘 살아봐. 아버님, 어머님, 정말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제가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세요. 저는 힘차게 말하는 사위를 보자 든든했어요. 사람이 나고 자란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되겠나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앞가림 잘 하면서 잘 자랐으면 그걸로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책임감 있고 든든한 사람이라면 우리 큰딸 평생의 배필로 괜찮다고 믿었어요. 그날 사위와 소주 한 잔에 진한 소름 털자면서 가볍게 한 잔씩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왠지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은 생은 외롭지 않게 품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위 어깨를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위와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서 가정을 꾸렸어요. 사위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오래 일했었는데 참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딸은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는데 결혼 1년 차가 됐을 때 큰딸이 임신하게 되면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위가 집으로 찾아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일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식당에서 일하겠다고? 식당 일이 쉬워 보여도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저 살면서 쉬운 일 없었지만 이만큼 살아냈어요. 정말 알려만 주시면 저 정말 뭐든지 할 자신 있어요. 저 청소부터 서빙 잡일부터 시작해서 배워나갈게요. 저는 갑자기 식당에서 일하겠다는 사위의 제안에 당황했어요. 사실 막내 아들도 식당에서 일해보겠다고 덤볐다가 그만둔 전력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도 식당에선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라 사위의 제안이 걱정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이런 제 걱정에도 정말 잘할 수 있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사위의 제안에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부끼리 하는 식당 일도 의견 충돌도 많고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사위랑 일하기로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 사위는 퇴근하고 식당으로 찾아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돕는 거예요.
잠깐 하고 지치겠지 했는데 퇴근하고 오면 청소, 서빙, 주차 요원으로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하는 사위를 보니까 식당을 같이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아내도 나이가 들수록 식당 일에 지쳐가기도 했고 다른 사람보다 딸과 사위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위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정말로 사위는 서빙부터 청소까지 마다하는 일 없이 전부 해내고 있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 요원까지 자처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참 사위가 대견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일은 기피하려고 하는데 알아서 나서서 하는 사위가 얼마나 듬직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아껴줬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임신도 했으니까 사위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었어요. 사위가 식당에서 일을 배우는 동안 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제가 하던 식당은 날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태어날 무렵 식당 옆에 있던 건물을 사서 식당을 확장했어요. 손자가 돌쯤 됐을 때 딸은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사를 하고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점점 커지는 식당이 감당이 되질 않았는데 큰딸과 사이가 같이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없어도 둘이서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조금씩 쉬는 날을 갖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친구들을 식당으로 초대해 밥을 먹다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사위가 듬직하네. 장인 모시고 일하는 게 어려울 텐데 싹싹하고 성격도 좋아. 아주 타고난 장사꾼이야. 자네도 이 정도면 식당 애들 물려주고 좀 쉴 때 된 거 아닌가? 만년 청춘도 아니고 언제까지 일하고 있으려고. 그러고 싶은데 식당에 정이 들었는지 도무지 손에서 놓을 수가 없네. 이 일에서 은퇴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야. 딸이랑 사위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물려줘야 애들도 사기가 올라서 더 열심히 하지. 이제 자네도 우리랑 바둑도 두고 등산이나 다니면서 남은 여생 보내자고. 노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쉬어야지. 더 나이 들면 관절 아파서 못 놀아. 친구의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항상 아내와 둘이서 저 식당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딸과 사이가 이만큼 해줄 때 물러나는 게 최적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 무렵에 아내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면서 피로도 자주 느꼈고 꾸준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했거든요. 더 이상 저와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식당을 전부 큰딸 앞으로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사위를 아껴도 모든 명의는 딸한테 물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딸 앞으로 명의를 다 변경해줬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드디어 식당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노후에는 아내와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는 다짐을 드디어 이룬 거예요. 아내가 건강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아내 건강 관리도 하고 늦었지만 더 넓은 세상 보러 다니자고 말했어요. 과거 식당을 할 때는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식당이 저만큼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부부 지난 과거에 대한 노력의 결실, 지금의 식당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큰딸 부부도 그 식당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랬습니다. 제 생각처럼 사위와 딸은 식당을 제법 잘해 나갔어요. 그 덕에 저와 아내는 식당 걱정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참 화목했습니다. 사위는 정말 식당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만큼 애착을 가지고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사위가 저와 아내를 식당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식당으로 가봤죠.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 내부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아내와 달라진 식당 내부를 둘러보는데 사위가 저를 부르더니 뿌듯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식당 배치를 조금 바꿔봤어요. 안 그래도 달라졌다 싶었는데 테이블을 새로 정렬했네. 서빙하다 보면 손님들이랑 동선이 겹쳐서 부딪힐 뻔한 일이 많아서 테이블 위치를 주방이랑 조금 떨어지게 다시 놔봤어요. 아, 역시 직접 하나씩 배우니까 식당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보이지? 네, 역시 장인어른 말씀 새겨 듣길 잘했어요. 저 바닥부터 배워서 그런지 이제는 뭘 고쳐야 할지 한눈에 알겠어요. 장하다 우리 사위. 온 김에 우리 사위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대령할게요. 저는 아내와 달라진 식당 내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사위가 기특했어요. 게다가 그날 아내와 밥을 먹으면서 직접 다녀보니 정말 테이블 구조를 잘 배치해둬서 그런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위가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대견했습니다. 가끔 가보면 식당을 잘 꾸려가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점이 혹시 음식 맛이 변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위는 제게 알려준 레시피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딸과 사위가 식당을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잘 키워보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렇게 큰딸과 사위한테 맡긴 식당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둘째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둘째 딸은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키가 훤칠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둘째 딸이 데려온 예비 사위는 변호사였어요. 키도 크고 선한 인상이었던 둘째 사위는 성격도 호탕하고 배포가 큰 사람 같았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니까 큰딸 부부도 손자를 데리고 왔었어요. 큰딸은 아내를 도와 음식 준비를 하고 저는 둘째 사위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일은 변호사라고 했나? 일이 바쁘지? 바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던 일이라 그런지 바빠도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사람이 일을 한 번 시작하면 끈기 있게 하는 게 좋지. 제가 둘째 사위와 장난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옆에 있던 큰 사위가 왠지 표정이 안 좋았어요. 기분 탓인가 싶어서 저녁을 먹는데 아내는 둘째 사위 온다고 진수성찬을 준비했더군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런지 아내가 신경을 많이 쓴 듯했어요. 그날 그렇게 처음 인사한 둘째 사위와 다 같이 배부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씩 한 뒤 저는 혼자 1층으로 내려가서 가는 애들을 배웅했어요. 둘째 딸과 사위를 배웅하고 큰딸한테도 인사를 하는데 큰 사위가 왠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딸과 손자를 먼저 보내고 큰 사위를 따로 불러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표정이 안 좋은 큰 사위를 보면서 무슨 일이냐며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사위는 저를 보며 머뭇거리는 말투로 말했어요. 저 오늘 서운했어요.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는 물에 빠진 닭 요리 해주셨는데 오늘은 상에 산의 진미가 다 있던데요. 지금 저 차별하시는 거죠? 저는 딱 그 정도면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자네가 처음 인사 왔을 때는 꼴랑 4명이서 밥을 먹었으니까 음식을 많이 안 한 거지. 근데 오늘은 자네 식구까지 와서 벌써 7명인데 당연히 음식 많이 챙겨야지. 뭐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저도 오리고기 좋아하고 불고기 좋아하는데 장모님 저한테 해주신 적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밥상에 없는 게 없어서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던데요. 자네가 우리 집에서 오리고기 불고기만 못 먹은 거지. 그동안 우리 식구랑 모여서 같이 먹은 음식이 얼마나 많아. 소고기에다가 전복에다가 귀한 거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 뭐 그런 걸 가지고 삐지고 그래.
그래도 제가 큰 사위인데 저부터 챙겨주세요. 둘째 사위 잘 나간다고 둘째 사위만 예뻐하지 마시고요. 아유, 내가 철부지 아들 하나 더 생긴 것 같네. 걱정을 마. 그래도 처음 본 사위한테 더 의지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식당도 자네 믿고 맡겼잖아. 그리고 몸도 안 좋은 장모랑 자네 아내가 저만큼 준비했으면 고마워해야지. 마음 그렇게 쓰면 못 써. 죄송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큰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속이 좁네요. 저는 서운해하는 큰사위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날 큰딸이 손자까지 데리고 새 식구가 온다길래 아내가 음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큰사위는 그걸 보고 둘째 사위 때문에 차렸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서운하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대화를 하고 나니까 오해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첫 명절이었어요. 저도 아내도 사위를 둘이나 보니까 명절에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지난번 큰 사위가 음식 차린 걸로 서운해하길래 아내한테 귀뜸을 하고 사위들 좋아하는 거 골고루 차리자고 말했어요. 아내는 제 말에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우리 딸들 크면서 자매 싸움 하는 것도 못 봤는데 말년에 사위 눈치 보게 생겼네. 그러지 말고 그냥 좀 해줘. 그거 뭐 어렵다고. 내가 푸짐하게 만들어서 양쪽 상에 똑같이 한 접시씩 대접할 테니까 걱정을 마셔. 아내는 사위 눈치에 등 터지겠다면서 웃었어요. 그래도 사위들이 둘이나 되니까 저는 든든하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쪽도 서운해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경 쓴다 해도 한번 서운해진 큰 사위 마음에 성이 차진 않았습니다. 둘째 사위만 위한다고 한번 금이 간 마음에는 뭘 해도 다 서운했나 봅니다.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큰 사위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저는 두 사위 모두 맛있게 먹으라며 공평하게 접시도 밀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싶었어요. 다 같이 밥을 먹고 집에 갈 때쯤 둘째 사위가 저와 아내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명절인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용돈 조금 준비했어요. 아유,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우리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우리 둘째 사이가 세심한 구석이 있었네. 아닙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용돈밖에 드릴 게 없네요. 현금이 최고지. 내가 우리 사이 생각하면서 아주 잘 쓰겠네. 저는 자주 못 온다면서 용돈을 챙겨주는 둘째 사이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잘 쓰겠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큰 사위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어딘가 서운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다 큰 사위들 모아놓고 해명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큰 사위는 전화기 넘어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선물로 드린 옷 마음에 안 드시면 현금으로 바꿔드릴게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사이즈도 잘 맞고 나한테 딱 어울리는데. 현금이 최고라고 동사한테는 우리 사위라고 두 번이나 말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드린 선물은 별것도 아니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네도 참 별걸 다 가지고 그런다. 아, 좋고 나쁜 게 어딨어? 장인 장모 생각해서 선물 주면 그냥 다 고마운 거지. 나한테는 자네도 둘째 사위도 다 똑같은 우리 사위야. 누가 더 좋고 나쁜 게 없다니까? 그래도 가족들 다 있는데 현금이 최고라고 하시면 선물 골라온 저는 뻘쭘하잖아요. 괜히 동서는 변호사라서 더 위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정말 서운해요. 에휴, 됐어.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식당 맛 변하지 않게 지금껏 잘 운영하고 있는 자네도 대단한 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꽂혀 있지 말고
나는 화목하게 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날도 어김없이 큰 사위는 서운한 게 많더군요. 저는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말해줬어요. 사이가 둘이나 되니까 이런 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사위들끼리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직업 좋은 사위와 그냥 평범한 사위들끼리 묘하게 경쟁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사나 보다 싶어서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제가 큰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서운할 때마다 저한테 편하게 털어놓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정들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두 딸 모두 시집 보내고 막내 아들도 공기업에 다니면서 건실하게 잘 지내니까 이대로만 쭉 살아도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분란 없이 잔잔한 가정에 하늘이 질투했는지 시련이 닥치고 말았어요. 큰딸내가 식당을 운영한 지도 벌써 5년 차가 될 때였는데 큰딸한테 병이 생긴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평소 주방에서 일하던 큰딸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괜히 식당을 물려줬다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큰 사위도 딸의 폐암 말기 진단에 오열을 하며 울부짖었어요. 저는 딸의 소식에 걱정이 돼서 아내와 큰딸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벌써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집안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아내는 거실 구석에 영문도 모르고 혼자 풀이 죽어 있는 손자를 챙겼습니다. 저는 딸을 보다가 작은 방에서 울고 있는 사위의 울음소리를 듣고 작은 방으로 가봤어요. 문을 열자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저는 그런 사위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폐암 사기도 항암 치료 된다니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입원 치료 받자. 지금은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너무 무능력해서 아내가 너무 고생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은 다 팔자대로 사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말게. 그리고 요즘 기술 좋아져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들 생각도 해야지. 이제 어떡하죠? 너무 힘들어요, 장인어른. 자네 집안 가장이잖아. 이대로 절대 무너지면 안 되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 저는 하염없이 우는 사위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딸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도 전이된 상태였어요. 손자까지 낳고 키우며 이미 많이 큰 딸 자식인데도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애 같은데 어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절망적인 결과에도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딸은 식당에 나가지 않고 병원 치료에만 집중했어요. 입원한 딸이 걱정스러워서 아내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위가 식당 일을 하니까 오랫동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혼자 일해야 하는 사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식당을 찾아가서 사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위한테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식당 일 버겁지 않아? 둘이 하려다가 갑자기 혼자 하려면 힘들 텐데. 장인어른,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직원들도 사정 알고 더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급하면 나한테라도 말하게. 내 도와줄 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이라도 열심히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아내한테 덜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 그럼 자네가 잘 이끌어주게. 언제든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그때 혼자서 꿋꿋하게 식당을 이끌어가는 사위가 믿음직스러웠어요. 바쁜 식당 일에도 틈틈이 시간만 나면 큰딸 병원에 들렀습니다. 식당도 병원도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정말 잘 챙겼어요.
저는 큰 사위가 몸이 2개쯤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기할 정도로 사위는 최선을 다했어요. 딸도 그 노력을 아는지 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면서 가느다란 생명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무당도 팔자 도둑은 못한다고 큰딸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자식이 부모 먼저 두고 떠나면 불효라고 하잖아요. 정말 큰딸을 떠나보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이 참 부질없게 느껴지고 곱게 길러놨는데 왜 부모만 남기고 떠났는지 몰래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제가 마냥 슬퍼할 수만도 없던 게 아내가 식음을 전폐하듯 누워버린 거예요. 아내도 건강한 몸이 아니다 보니 저는 아내 챙기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슬픔에 잠긴 사이 큰 사위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큰딸이 세상을 떠난 지 1달쯤 됐을 때 사위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 때문에 급히 가볼 곳이 있는데 마땅히 애 맡길 곳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왔어요. 우리끼리 체면 차릴 게 어딨나. 식당에서 뭐 일 생겼어? 아니에요. 그냥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금방 확인만 하고 올게요. 그래, 자네가 고생이 많지. 애는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일 봐. 저는 큰 사위의 말에 흔쾌히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금방 일 보고 돌아온다던 사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는 받지 않고 사위는 저한테 문자를 딸랑 하나 남겼는데 저는 경악했습니다. 사위가 보낸 문자는 이랬어요. 장인어른, 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 아내도 죽었는데 남남이잖아요. 저는 남은 생 잘 살아보고 싶어요. 장인어른 손자니까 제 아들 잘 부탁할게요. 그때 그 문자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위는 애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건가요? 옛날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까지 안 가도 저희 부부가 얼마나 사위를 위해주고 아껴줬는데 왜 이러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아주 작정을 하고 야반도주를 했더군요. 문자를 받고 허둥지둥 가게로 가보니까 이미 식당도 다 정리한 뒤였어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 절반을 갈아 넣은 식당이었어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여기저기서 프랜차이즈로 사업화하자면서 제의도 많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그래도 저는 문어발식으로 가게를 늘리면 아무래도 음식에 대한 맛이 떨어질 것 같아 오로지 제 가게만 고집했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2호점을 내자는 제안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망할 사이놈이 제 가게를 전부 정리해서 튄 거예요. 그때 정말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 같은 식당도 잃고 딸도 잃은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그때 제 모든 인생을 도둑맞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믿었던 사이가 가게를 처분하고 상당한 권리금을 챙겨서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도 안 나고 기가 막히더군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식당도 모자라 자기 아들까지 버리고 간 건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왜 아들한테 본인처럼 불우한 상처를 남겨주려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진짜 아빠라면 자기 아들한테는 본인과 같은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껴주고 위해주던 사이가 제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분해서 잠이 안 오더군요. 서울로 튀었다는 건 알았지만 거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 그 넓은 도시에서 쥐새끼 찾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사이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식당을 운영할 당시에
저한테 프랜차이즈 제안을 했던 서울의 한 투자자였어요. 저는 무슨 일로 전화를 했나 일단 받아봤죠. 그러자 그 사람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잘 계시죠?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럼 그때 한번 찾아왔던 젊은 양반 기억하죠? 기억하시네요. 다른 게 아니고 사장님 혹시 서울에서 다른 분이랑 프랜차이즈 계약하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의 사장님 상호명이랑 메뉴까지 똑같은 가게가 오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뭐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서울에서 오픈 준비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이상하네요. 제가 사장님 가게 자주 찾아가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정말 사장님 상호명 메뉴 다 똑같아요.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제가 식당 일만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딸과 사위를 불러 같이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울로 가서 보니 제가 운영하던 식당과 똑같았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 식당 메뉴와 상호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다 같았거든요. 전라도에 있던 식당을 그대로 서울에 옮겨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서울로 도망갔다는 사이놈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위놈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저를 본 사위놈은 놀란 얼굴을 하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이 식당 메뉴만 40년도 넘게 팔았는데 똑같은 게 생길 줄 모르고 이런 짓을 해. 네가 감히 날 배신하고 이런 짓을 벌려? 아버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전수해준 비법인데 제가 왜 못해요? 할 수도 있는 거죠. 뭐야? 이 자식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 못할 판에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리 와.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사위놈 뺨을 때리고 가게에 있는 의자와 집기를 모조리 던져버렸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졌죠. 그러자 둘째 사위가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 사위는 저를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일단 저랑 나가서 상의해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저랑 나가요. 둘째 사위 없었으면 그날 거기서 지새끼 같은 놈 무식하게 패고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분노에 휩싸여서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일단 둘째 사위와 딸은 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저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둘째 사위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가게 상표 등록 다 하셨어요? 그게 뭔가, 뭐를 등록해? 아, 음식점 특허 등록 출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럼 안 해두셨겠네요? 내가 뭘 알아야 등록을 하지.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나. 우선 상표 등록부터 하고 음식점 특허 등록 출원도 같이 진행해야겠어요. 벌써 저렇게 작정하고 준비하는데 지금 해도 괜찮은 건가? 상표는 선출원주의라서 먼저 등록한 업체한테 권리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달 만에 원래 식당 정리하고 급하게 서울에 차리느라 특허까진 신경 못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특허 등록하고 소송을 하면 장사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아. 부탁 좀 할게. 내가 지금 믿을 건 자네뿐이야. 둘째 사위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알아서 하겠다면서 말했어요. 그때 둘째 사위 말로는 상표 등록을 하면 전국에 걸쳐서 제 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가게는 상호 등록만 되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살던 지역에서만 상호가 겹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제 상호를 낼 수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상호 등록만 되어 있던 제 가게명을 둘째 사위가 상표 등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었죠. 게다가 음식점 특허 등록 출원까지 진행해서
저는 제 가게 이름과 레시피를 전부 다 찾아올 수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둘째 사위 덕에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분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었어요. 제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둘째 사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전화도 해줬습니다. 둘째 사위 없었으면 저는 화병 나서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둘째 사위 도움으로 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었고, 이렇게 발빠르게 손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쥐새끼 같은 사위놈은 2달 뒤 장사를 시작했더라고요. 둘째 사위는 오픈 전부터 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상표권 침해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는 말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다 해도 저런 얌체 같은 사이놈 사업에 소금을 뿌리고 싶었어요. 정말 식당을 해서는 안 될 놈이라는 생각에 저는 최선을 다해 둘째 사위를 도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시작하자 사이놈의 야망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레시피를 앞세워서 투자를 받고 시작했던 가게였는데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둘째 사위의 말대로 재빠르게 특허 출원을 했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정대로 일이 진행되는 줄 알았던 그 사위놈은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은 상태였어요. 듣기로는 소송을 하는 동안 몇몇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 요청하기도 했다더군요. 촉새 같은 혀로 오래된 맛집이라면서 투자를 받았지만 제가 특허까지 내면서 소송을 걸자 다들 발을 빼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사이놈은 소송에서도 완전히 지고 영업 정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또 태도를 바꾸고는 전라도까지 내려와서 2손 2발 다 들고 나타나 싹싹 빌더군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완전 빈털털이에요. 너 잊었어? 원래도 가진 거 쥐뿔도 없던 놈. 내가 걷어서 그만큼 키워놓은 거였잖아. 원래 없던 놈이 언제는 있었던 적 떠들어. 저 진짜 반성 많이 했고요. 제 아들도 다시 찾고 싶어요. 제가 다시 자식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야? 어디 감히 너 같은 게 아들을 키우겠다고 함부로 떠들어. 저는 사이놈 뺨을 내리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진짜로 너무 열받아서 발길질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뺨을 치자 무릎 꿇고 있던 사이놈이 옆으로 픽 하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거지처럼 쓰러져 있는 그놈을 보며 말했어요. 너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까 다들 어려울 때 너 안 돕는 거야. 알아?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널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준 죄밖에 없어. 저 정말 자식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잠시 맡기고 자리 잡으면 아들 데리러 오려고 했다고요. 저 지금도 아버님밖에 없어요. 저 고아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제대로 성공해서 다 갚을게요. 지금 투자 받은 돈 전부 물어주게 생겼다고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지금 네 위치야. 빚더미에 앉아서 어디 피눈물 흘려봐. 너 후회해도 늦었어.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이 근처에 나타나지도 마. 저는 사람 같지도 않은 놈 멱살을 잡아서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야망이 무너진 그놈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래서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 봐요. 진짜 눈 뜨고 당할 뻔했는데 둘째 사위 덕에 구사일생 할 수 있었네요. 정말 말년에 뒤통수 얼얼하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일찍이나 알아서 다행이라고 할까요? 사위도 반자식이라는 말처럼 정말 물심양면 아껴줬어요. 부모 없이 얼마나 서로 많이 겪고 컸을까 싶어서 아쉬운 게 있다면 들어주고 달래주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무슨 사위한테 대단한 효도바라고 해줬겠나요? 그저 먼저 간 큰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자식처럼 아껴준 죄밖에 없어요.
첫사위가 오면 장모가 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정말 저희 부부는 첫사위라고 많이 아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심정이 참담하네요. 지금은 하나 있는 손자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딸 기일이 다가오면 손자 데리고 낙골당도 다녀옵니다. 이제 7살 된 손자도 어렴풋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허허실실 웃더니 이젠 웃지도 않고 낙골당에 있는 딸 사진을 멍하니 보고만 옵니다.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쓰려요. 그래도 손자가 엄마에 대한 아쉬운 마음만 남기길 바랍니다. 은혜도 모르고 정도 모르는 파렴치한 아빠는 평생 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는 급해서 다시 아들 찾으러 온다고 내뱉었나 봐요. 한 번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니 한 대 맞고 쫓겨난 이후로 오지도 않네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늘 아래 핏줄이 땡기는 법인데 아들 생각도 안 나나 봐요. 둘째네 부부가 가끔씩 와서 외식도 하고 놀기도 하고 유치원에 운동회나 부모가 와야 될 행사가 있으면 대신 가지고 있답니다. 요즘 애들 눈치가 빨라서 다 늙은 저희만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둘째네가 오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 있는 손자 외롭지 않게 잘 키우는 게 목표랍니다. 자식도 셋이나 키웠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손자가 상처받지 않고 그저 잘 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자기가 아빠라면서 얌체 같은 사이놈만 안 나타난다면 좋겠습니다. 워낙 염치도 없고 창피한 것도 몰라서 혹시나 찾아올까 겁이 나지만 저는 제 가게를 지켜냈던 것처럼 제 손자도 꼭 지켜낼 거예요. 저런 놈한테 손자를 보내면 하늘에 있는 제 딸이 편히 쉬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제라도 실체를 알고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내도 본인 건강 돌보면서 많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도 아프지 말고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넘어온 산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는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저야말로 믿었던 사이한테 된통 당해서 그런지 도통 사람을 못 믿겠어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사연 들으시고 항상 사람 조심하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네요. 부디 모두의 앞날에 별탈 없이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